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돼서 팬데믹이라고 다 퍼지게 됐죠. 근데 사실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미생물 중에서 가장 원시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세포들은 독자 생존과 독자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크게 RNA 바이러스하고 DNA 바이러스가 나눠서 사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니까 좀 더 원시적인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의 특징은 혼자 증식이 되지 않고 세포에 일단 들어가서 세포의 에너지 만드는 시스템과 유전자의 합성에 끼어 들어가서 그 유전자와 그 시스템,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가 증식한 다음에 그 세포가 점령이 되면 세포를 터트리면서 세포를 죽이고 나와서 엄청나게 증식된 무수한 바이러스들이 또 다른 세포를 감염하고 이렇게 돼서 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되는 거에서 쓰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죠. 사람들은 타미플루가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와서 증식하고 나면 세포를 터뜨려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햄 어글루티네이즈라고 그 부실 때 쓰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 인플루엔자 때 H5N1 할 때 H가 그 약자인데 그거를 부시고 나갈 때 필요한 효소가 햄 어글루티네이즈인데 근데 그거를 블록하는 약이 타미플루입니다. 그러니까 타미플루는 우리가 48시간 지나면 주지 않는 이유가 이미 48시간 지나면 바이러스가 온몸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 부족이 돼서 그 바이러스 약이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시간 지나면 바이러스 약을 처방하지 않죠. 왜냐면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가 났냐고 하면 보통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은 사실 1년에 엄청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전 인구의 뭐 한 15억 명 정도가 바이러스가 감염된다. 그중에 0.1%인 15만 명이 돌아가신다. 우리나라도 1년에 적게는 4천 명에서 뭐 2, 3만 명씩 돌아가시게 되고 미국 같은 나라 통계 보면 뭐 매년 겨울에 4만 명에서 뭐 몇만 명씩 인플루엔자로 돌아가시지만 사실 코로나에 비하면 절대적인 사망자 수는 적죠. 그런데 이미 인플루엔자는 집단 면역이 돼 있다고 우리가 보게도 되고 그리고 백신도 있고 그리고 3, 4월 달에 창궐하다가 없어집니다. 계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는 지금 사실 잠복기조차도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예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원시세포라서 돌연변이. 우리가 신종이라는 건 돌연변이를 한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인체 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걱정은 뭐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뭐냐면 요즘에 무증상인 경우에는 걱정이 되면 자비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대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무증상이라서 걱정이 돼서 한 사람들을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무증상인 사람도 3%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거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기준에 들어서 한 사람 보니까 4.4%가 나왔다고 하는데 실은 어젯밤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어젯밤까지 우리나라에서 39만 4천 명 정도가 검사를 했고 양성 확진자가 9,500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산해보면 양성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증상이 있고 유증상 접촉자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다 했더니 4.4%인데 증상 없고 열도 없고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 3%가 나오고 이러면 과연 지금 이 검사가 의미가 있는 검사냐 아니면 공포 분위기를 만드느냐. 결국은 사회 격리만을 일정 기간 세트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파급을 막지 않나라는 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 3명이 걸려서 완치돼가 지구를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3명이 다시 걸려서 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완치의 개념이 맞나라는 의문점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타민 C가 얘기가 나오는데 비타민 C는 지금도 미국을 중심으로 권장량이 남자는 75ml, 여자는 90ml. 이게 괴혈병이 안 생기는 용량입니다. 비타민 C가 다른 말로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되는데 그게 스커비가 괴혈병이니까 에이스코빅 애시드는 괴혈병이 생기지 않는 용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실 비타민 C가 이제 음모론이긴 한데 과연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면 손해보는 집단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뒷담화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일부하고 기니와 피그하고 박쥐의 일부가 비타민C 합성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못했을까? 왜냐하면 포유류들은 비타민C를 간에서 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간이 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비타민C 합성을 하는데 쓰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비타민C 먹고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하라고 진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글루크로닐 그 GLO라고 해서 락툴로스 옥시데이즈가 GLO라 그러는데 그 효소가 돌연변이로 없어졌거든요. 사람은. 근데 재밌는 거는 염소 같은 경우를 조사해 보면 이 염소는 스트레스 없이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13g의 비타민C를 합성한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 합성하는 동물들도 13배나 인체에서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을 조사해 보니까 동물마다 다르지만 최소 몸무게당 70 내지 200mg 정도 비타민C를 합성한다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사람이 70kg 되면 사람도 인간도 하루에 13g 정도는 비타민C를 먹어줘야 되는 논문이 역설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음모론이긴 하지만 구글이 이런 제약회사들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글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비타민C가 이런 걸 얘기하면 그렇게 호환적이지 않겠죠. 이런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거 중심으로 논문을 언제하면서 이렇게 좀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했더니 한 1, 2주 지나서 이렇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없어졌어요. 이 뉴스가. 근데 지난 토요일 날 또 이런 뉴스 나왔죠. 드디어 사실 중국에서는 2월 11일부터 비타민C 정맥주사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다는 게 이미 전 세계에 다 보고가 됐는데 알려져 있는데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미국하고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정맥주사로 비타민C를 대량 투여한다. 근데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정맥주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먹는 비타민C하고 주사하고를 동일시하는데 먹는 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알기에 200 마이크로몰 정도 이상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사는 거기에 100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먹는 거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완전히 생명이 위독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타민C의 요구량이 무한정 갈 거라는 거. 왜냐면 비타민C 항산화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몰 농도인데 면역세포들 중에 중성구, 단핵구, 임파군 대표 면역에 관여하는데 그 농도가 이렇게 뭐 1000이 넘죠. 30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혈소판도 2000이고 그리고 뇌라든지 렌즈라든지 부신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많이 요구하니까 다 2, 3천씩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은 100 정도밖에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비타민C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장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비타민C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점에서 봤을 때 면역이 얼마나 많은 중요하냐. 왜냐하면 적어도 면역세포들은 일반 세포보다 10배 이상 가지고 최소한 10배 이상의 비타민C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포들이 면역에 대비하는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올해 2020년 올해 2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비타민C를 4시간마다 3g을 주니까 24g을 먹은 거죠. 하루에. 24g을 먹였는데 최고 농도가 220 마이크로몰밖에 안 됩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도 비타민C 안 먹으면 100 마이크로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폐혈증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위험한 병이잖아요. 4일째 될 때 환자가 상태가 안 좋죠. 이때 검사해 보니까 혈중 비타민C 농도가 27밖에. 보통 비타민C 안 먹으면 100 마이크로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폐혈증 환자에서 몸무게당 12.5ml를 6시간마다 줬어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혈중 농도가 806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똑같은 폐혈증 환자한테 12.5의 4배는 50mg을 6시간마다 4일을 줬더니 이게 용량은 4배가 증가했는데 농도는 7배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4배면 혈중 농도 4배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한에서 하는 실험이 이 농도입니다. 우한이나 미국에서 지금 나온 많은 논문들이 요 몸무게당 50mg을 6시간마다 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지금 논문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폐혈증 환자 이만큼 올리니까 보통 요 2000 이상이 되면 우리가 많은 균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아까 면역세포들이 3000 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12.5 주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주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암을 볼 때는 kg당 50ml가 아니고 kg당 1500ml를 주거든요. 1000 내지 1500ml.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는. 그러면 뭐 이게 농도가 이거에 또한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타민C에 대한 논문들을 자세히 보면 아니 조금 주고 조금 먹이나 효과 없다는 논문이 아닐까라는 제가 의문점이 생기죠. 아까 비타민C 합성 못하는 건 얘기 드렸고 200ml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그
말라리아 약 가지고 뭐 그 치료한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사실 지난 주말에 보면 미국에서 2명이 사망한 걸로 보고 뉴스가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가장 생리적이면서 독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몸무게당 1500ml 1.5g을 써서 100g 이상을 쓴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쓰고 미국도 지금 리오단을 중심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죠. 독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비타민 C가 콩팥이 나쁠 때는 고형을 쓸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빨리 콩팥이 나빠지니 빨리 고형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미 콩팥이 나빠진 다음에 비타민 C 고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소변이 안 나올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논문을 다시 떠오면 조금 줬고 늦게 줬고 뭐 이렇게 정맥으로 안 주고 먹게만 하고 이런 논문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런 논문들이 메타 분석이라고 들어가면 분명히 나쁜 결과를 주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은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면역이라는 게 우리 예방 접종 주로 하는 거예요. 능동 면역 중에서도 우리가 예방 접종하는 게 있고 항체를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 예방 접종하고 회복기 혈청이니까 나은 사람 피해 뽑아가지고 뭐 하려고 좀 되게 노력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금 감마글로불린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런데 이 면역이라는 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재밌는 거는 12시간 정도에서 이쪽에 스위칭이 됩니다. 이거 쉬운 예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하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그런데 되게 아파. 그런데 이거 골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상처만 있고 깨끗해 안 아파. 그러면 이건 선천 면역으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벌겋게 붓고 고름도 나올 것 같고 막 손도 잘 안 움직이고 가면 얘가 이쪽 넘겨서 후천 면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후천 면역에 대한 연구를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근데 후천 면역까지 안 가고 선천 면역이 똘똘하면 그냥 잡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후천 면역은 대부분 약물과 관련이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대식세포에 가가지고 후천 면역에 대한 건 이미 다 논문상으로 기전을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카셀신하고 디펜신하고 인터페론이 있는데 카셀신은 우리가 항균하는 아미노산인데 이거는 선천 면역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전은 세포의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구멍을 뚫어가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대식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먹어서 딱 먹었는데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걔를 세포한테 죽일 수가 없어요. 드릴링에 뚫어야 되는데. 근데 비타민 D가 낮으면 대식세포가 처리를 못하죠. 오히려 대식세포를 바이러스 잡아먹어서 오히려 팍 증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디펜신도 마찬가지로 선천 면역에 관여하고 이거 똑같이 구멍을 내서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비타민 D 검사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검사 안 하는 거예요. 사실 5년 된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제가 제발 비타민 D 농도를 좀 재달라. 비타민 C하고 D하고 아연하고 셀레니움은 혈중 농도를 잴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재놓기만 했었어도 나중에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접촉했는데 안 걸린 사람, 접촉했는데 가볍게 끝난 사람, 접촉했는데 죽을 뻔한 사람, 접촉했는데 죽은 사람 이걸 ABCD로 나눠가지고 비타민 C, D, 아연, 셀레늄을 검사해서 통계 처리해보면 분명히 저는 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뻔한 거나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제가 계속 그러면 검사라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대학에서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감염내과나 아니면 그 호흡기내과 교수님들이 전혀 이거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검사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천면역이라는 데 관여하는 게 나이가 많으면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호르몬은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상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선천면역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 환자들은 이거가 많지 않아도 호르몬의 문제가 있고요. 면역에 관한. 그러니까 다 영양이 잘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돌아가시는 거죠. 여기 보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애들은 잘 안 걸리거나 안 죽는다고 이미 뉴스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아와 신생아는 선천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천면역이. 그러니까 선천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잘 들어와도 안 걸리는 거죠. 여기 보면 3월 21일 날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어린애가 항바이러스 치료해서 좋아졌다고 나옵니다. 그때 그 교수님들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그 기사에 있는 기사입니다. 어린이 선천성 면역 반응 자체가 어린과 달라서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뉴스에 기사가 나오는데 선천성 면역을 올릴 거에 대한 건 우리가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에이즈약이나 말라리아약이나 에볼라 바이러스 책 이런 것들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아그디하고 안셀리님은 항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신해 주신 선물이라고 클로로퀴나도 이미 돌아가셨죠. 두 분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뭐 실려 갔다는데 그 뒤는 모르는데 왜냐면 이게 프랑스에서 20몇 명의 환자 가지고 말라리아하고 아지스로마이신이라고 항생제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3명은 돌아가신 사람 빼버렸어요. 빼고 나머지만 갖고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좀 좋았다는 아주 죽은 사람도 포함을 시켜야죠. 분모에다가. 그런 거 안 하고 한 논문은 하나 보고 지금 막 신해 주신다 선물이라고 지금 이런 게 저는 더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대부분 급성 곤란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폐가 물에 빠진 것처럼 됩니다. 근데 이런 저산소증과 폐부종, 광범위한 침륜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죠. 인플루엔자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물에 빠진 것처럼 되니까. 그런데 왜 영양소에 대한 기존 논문은 왜 안 되냐? 영양소를 약물질을 한 가지만 투여합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영양소 분명히 활성형이냐 아니냐로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었느냐 주사 줬느냐 용량이냐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없죠. 근데 논문은 이렇게 만들거든요. 하나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먹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반찬을 넣고 먹으니까 영양소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한꺼번에 반응할 때는 1111은 4가 아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문들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논문들도 제가 찾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졌는데 앞에 4개만 제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염증 물질을 억제해서 다운레깅해서 억제해가지고 하는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이때도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데가 더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급성호흡기 감염종에 줬더니 메타 분석이에요. 그랬더니 비타민 D는 안전하고 급성호흡기에 의해서 보호하는 게 있다. 이렇게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도 이미 17년에 나왔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한 환자나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투여한 적이 없는 사람은 효과가 줬더니 매우 좋았다. 비타민 투여했더니.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모자란 사람을 줬더니 좋았다는 논문의 이 얘기. 어려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호흡부전 곤란증후군에 비타민 D 결핍이 왔더니 이게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렇게 염증이 많이 오고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이 아까 호흡 곤란증후군에 간단 논문이 2015년도에 흉부외과 논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거는 지금 ARD라서 호흡곤란증후군이고 위험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데 혈중 비타민 농도가 낮죠. 낮을수록 위험하고 높을수록 건강하고 이게 수술한 때 보니까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이 폐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덜 생기고 여기는 죽은 사람은 낮고 사는 사람은 높고 여기 보면 비타민 D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 농도도 호흡곤란증후군이 낮고 건강한 사람이 높고 그러니까 결국 비타민 D에 관련된 것들이 다 높고 낮고의 일관성이 있거든요. 이 논문의 데이터가 이거거든요. 아니 이런 15년 논문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 우리가 간과하냐 D가. 그리고 비타민 D가 이 면역에 관여하는데 보호 기능이 있다고 논문이 나오거든요. 15년도에 이 영양학 잡지에. 그리고 비타민 D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선천 면역을 조절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써놓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17년도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기전이 아까 대식세포에 작동을 해서 이렇게 카스레시틴하고 디펜신하고 인터페론 만들어서 한다.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보충하면 호흡곤란증후군에서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만 미수가한테 비타민 D 주니까 안전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들이 18년도에 나오죠. 계속 제가 책을 짜면 대표적인 것만 찾은 거고 C 같은 경우도 C가 보면 이렇게 환원형 비타민 C를 우리가 먹는 거고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산화형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개가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역동학에 대한 거가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우리가 몸에 들어와서 비타민 C가 어떻게 작동하나. 근데 비타민 C 100mg, 우리가 보통 1000mg짜리 많이 팔잖아요. 10분의 1을 먹으면 아까 권장량이 75mg, 90mg인데 소변 검사하면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거 다 써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500mg까지는 생체용률은 최고로 도달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가짜 뉴스가 나와서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건 맞아요. 이건 정상인에서 한 얘기예요. 정상인.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 그리고 뭐 1000mg까지 올라가니까 옥살레이트가 증가하니까 돌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정상 혈중 농도가 0.1mm몰이고 하루에 18g을 최고로 많이 먹어도 0.2mm몰까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먹으면 0.1mm몰밖에 안 되고 먹어도 0.2mm몰밖에 안 가요. 이게 이론인데 여기 보면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여도 2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농도거든요. 정맥주사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 농도를 높이면.
그리고 주사는 쫙 줬다가 쭉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암 환자 적용하는 원리인데, 이 사람이 파테아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타민C를 한 번 먹으면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 1g을 먹이거든요. 1g을 먹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쫙 5시간 지나면 쭉 떨어져서 이게 6시간 지나면 쭉 내려와서 한 번 먹으면. 근데 용량을 여기까지 쭉 올려봤어요. 2g, 3g 뭐 이렇게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2.5g까지 올려도 절대 200, 230, 250이 안 올라가요. 아까 200 이상이야지 뭐가 도움이 된다는데. 근데 재밌는 건 요 빨간 그래프는 하루에 4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려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고 항상 일정한 혈중도를 유지하죠. 이거 6번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적어도 4번 이상을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1g을 먹더라도 2g을 먹더라도 계속 먹어야지. 아침에 귀찮아 3g 하나 털어놓고 나면 여기 3g 넘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상이거든요. 정상인에서. 지금 내가 환자가 되거나 독감이 걸렸거나 인플루엔자 생기면 아까 요구량이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연구를 안 한 거죠. 이건 주사로 났어. 이것도 정상입니다. 여기 오면 또 1g, 2g, 5g 이렇게 났는데 뭐 많이 주면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죠. 이건 50g 준 거, 이건 100g 준 거예요. 근데 50g 준 게 가성비가 제일 높죠. 제일 높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딱 4시간, 여기 2시간 올라갔다 떨어지고 100g은 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 쓸 때 이런 원리를 쓰거든요. 100g 줄 때. 그래서 4시간 정도 효과가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논문 보면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 갈 뻔하고 갈 것 같은 사람은 완전히 바닥일 거란 말이에요. 비타민C.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지. 이게 저걸 정리한 건데, 건강한 사람은 이게 0.1 이하가 나오고요. 먹으면 0.2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정맥주사 주면은 10g에서 100g까지 주면 15에서 20까지 가니까 25에서 100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혈중 농도가. 이 정도는 돼야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갈 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폐로 가는 모세혈관이고, 이게 폐포 꽈리인데, 여기 고름이 쫙 차는 게 ARDS라는 호흡 부전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 별표 했죠, 노란 거. 이 별표가 비타민C가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군데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이런 것도 올해 2월 달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지지난 달에.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사실. 그래서 비타민C를 이제 위독한 환자한테 적응했다고 했는데, 비타민C 이렇게 작용이 항산화제부터 시작해서 신경전달 물질, 면역도 키우고 뭐 이렇게 상처도 낫게 하는 이런 건 이미 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C 면역 기능을 봤더니 당연히 면역에 대한 도움을 준다. 감염이 됐을 때 봤더니 당연히 비타민C 줬더니 감기 같은 경우도 증상이 경감되고 치료 기간이 단축되더라. 그리고 폐렴에 대해서 5개 연구가 있는데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리뷰해줬고, 근데 비타민C는 일단 안전하잖아요. 클로로킨은 안전하지 않아요, 말라리아 약은. 그리고 얼마나 가격이 저렴합니까? 그래서 이 리오단이 비타민C 고용량을 제일 많이 연구한 데인데, 이 사람들 암한테 많이 썼는데 고용량 썼더니 아주 안전하다. 그리고 사스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전에. 이거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때도 영향을 분명히 하니까 이게 세 가지 연구에서 전부 좋았다. 어? 그 서울대 이항재 교수님이 비타민C 전도사 아닙니까? 이분이 홍콩 독감을 갖다가 바이러스가 더 쥐에다 실험을 했어요. 근데 비타민C 줬더니 독감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항바이러스에다 할 수 있다. 이유는 인터페론을 만들어서 하더라. 그래서 이게 임팩트 팩터 3.0이 넘는 논문에 실렸어요. 그 요즘에 그 독감에 대한 논문이나 바이러스 논문이 이게 엄청 검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런 논문이 없거든. 이분이 작년 스프링거라는 독일 출판사에다가 혼자서 180페이지짜리 비타민C가 인간의 건강하고 질병에 영향을 주는 효과, 기전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인데, 지금까지 나온 많은 비타민C에 대한 거, 아마 작년까지 나온 논문들은 여기 거의 다 언급을 했고요. 이제 올해 나온 논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려있지 않겠죠. 하여튼 작년에 나온 거 여기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보면 비타민C를 감염 초기에 조승만 주는 게 추천된다고 딱 이 사람들은 이미 2월 달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 사람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의료 용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폭풍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데, 우리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들이 그냥 일시에 해결하려고 그냥 염증 물질 팍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사이토카인 폭풍이 잘 안 일어나요. 면역 시스템이 안 발달해서. 그래서 애들이 잘 안 죽는 것도 이 원인이 되는데,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이 왕창 오면 이제 콩팥, 간, 심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고 다 하지만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고용량의 비타민 C만 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지금 이걸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 기전도 이 정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 NIH에서 이 고용량 비타민 C를 줬더니 몸무게당 1.5g까지 안전하다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용량 위험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위독한 환자에서 비타민 C 임상했더니 이게 일본에서 쓴 건데 216의 위독한 환자를 비타민 C 줬으니까 28일 내 사망률이 떨어졌고요. 596의 위독한 수술 환자한테 수술 24시간 내에 비타민 E 같이 줬더니 굉장히 다발성 장기 위험도가 줄었다.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 1.5g까지 썼어요, 몸무게에. 화상 환자한테. 이것도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독한 환자에서 또 비타민 C를 다른 사람들이 줬더니 분명히 혈압이 떨어져요, 죽을 때. 혈압 올리는 약이라는 인공호흡기 부착하는 시간이 줄었고 이게 3 내지 10g이 좋았다. 3g 이하도 쓰고 10g 이상 썼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때 이 환자군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게 단순 비교가 힘들었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2019년도면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한 5년 전에 시작해서 비타민 C 가지고 폐혈증 있고 폐불안 질환 환자들한테 쓴 논문이에요. 재밌는 논문이에요. 이게 19년도에 자마라는 건 미국 의사협회 기관지죠. 거기서 폐혈증하고 아까 얘기한 급성호흡 증후군이 있는 환자한테 비타민 C를 주면서 여러 가지 표지자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결론만 딱 보면 4일 동안 줬는데 효과 없다고 딱 나와 있어. 근데 본문으로 딱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망률이 16%나 줄었어. 비타민 C 준 그룹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논문에 여러 가지 연구점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 이때부터 나빠진 건데 완전히 폐부전 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있어요. 들어갈 때 시작했어, 비타민 C를. 이러면 늦지.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 완전히 비타민 C, 완전히 나빠진 다음에 시작했다는 거야. 벌써 숨이 헐떡거릴 때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비타민 C는 빨리 줘야 돼. 그리고 고용량으로 정맥으로 줘야 돼. 이 세 가지만 맞추면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지금 여기도 몸무게당 50mg 아까 얘기한 그거 용량을 줬거든요. 저는 이것도 좋지 않다고 봐.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프로토콜 보여드리겠지만 처음에 50mg 몸무게당 줘.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아까 1시간도 안 가니까 바로 피를 뽑아서 농도를 재는 거예요. 소변으로 잴 수 있고 피로 잴 수 있고 잰 다음에 0.1 이하가 나오면 바로 그 다음 때는 2배로 줘야 돼.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밥 2그릇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16%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폐혈증 치료에서 비타민C 농도를 보니까 2020년도에 나온 게 고농도 비타민C 주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쫙 정리가. 사망률 개선되고. 이건 뭐 영양학 잡지지만 영양학 잡지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많이 줬을 때.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하고 뒤는 얘기지만 셀레늄은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양날의 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노란 데가 전 세계적으로 셀레늄이 부족한 땅을 가진 나라예요. 지역이라고. 그런데 보면 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 생겼거든. 우한이 여기쯤 있어요. 내륙에 있다고. 여기 아프리카 에볼라 뜬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좀 약간 후진국이면서 셀레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기전이 밝혀졌다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셀레늄 부족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보니까 부족하면 셀레늄이 부족하면 바이러스 독성이 올라가고 돌연변이가 생긴대. 아까 암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심장을 죽이는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셀레늄이 부족하니까 콕사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독성이 세지고 면역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가 확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에. 근데 여기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이 쥐한테 이 파란 거는 콕사키 바이러스가 독성이 적은 거고요. 노란 거 독성이 많은 놈이야. 근데 셀레늄을 충분히 줬어요. 21일 동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했어. 그럼 얘가 심장병으로 죽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안 죽어. 독성이 있는 바이러스 안 변했어. 셀레늄 많이 주니까. 근데 여기 셀레늄을 조금 줬어요. 그리고 20일이 가니까 여기에 독성 바이러스가 많았어. 노란 게. 그래서 이 변했는데 셀레늄을 많이 줘버렸어. 여기다. 그랬는데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줘야 한다는 얘기야. 보면 아연은 양날의 칼이라고 그러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감염병이 취약해진다. 그리고 아연을 줬더니 면역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논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예방접종하고 보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항체가 잘 안 생긴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할 때도 항체를 생기려면 아연을 줘야 돼.
아연은 이미 설사 많이 하는 애들한테 아연 주면 설사가 멈춘다는 건 소아과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아연의 면역 기능에 대한 건. 그런데 바이러스의 증식에도 아연이 효과가 있다는 항바이러스 효과는 이미 이렇게 논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여기 종합적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이 논문은 감기를 가지고 주로 했어요. 커먼콜드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C하고 바이러스잖아요. C하고 아연하고 에키나시아 서양 애들은 감기를 이거를 차로 많이 마셔요. 이걸 했더니 기존이 이렇게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서 하고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작동해서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논문적으로. 했더니 분명히 좋아졌다고. 코크란 리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증 인플루엔자한테 이게 항산화제 치료했더니 이건 여러 개를 쓴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아서 글루타치온 얘기했다가는. 근데 N-아세틸시스테인은 우리가 거담제거든요. 감기 걸리면 주사나 먹는 거로 리나치올 뭐 이런 게 다 이거예요. 쓰거든. 근데 그때는 쓰면서 바이러스 때는 안 쓰냐 이거죠, 제 얘기가. 실제 감기가 차가우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치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식물에 적용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런 통이 있을 때 얘가 키가 나죠. 그럼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거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영양소는 아까 진수성찬 얘기했듯이 여러 개가 다 있었는데 하나만 부족하면 얘 때문에 나머지가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200년 전에 독일의 식물학자가 최소열의 법칙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트리에이지라고 쓰리라고 그래서 이 특정 영양소 한두 가지가 부족하면 나머지 작동 안 할 거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돼 있어요. 다 많아도.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C 하나만 가지고 하면 성공률이 떨어져.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약에 제가 얘기한 디자인을 받아준다고 하면 적어도 4가지 내지 5가지를 동시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왜 먹는 거 얘기를 하는데 먹어서 통과하면 간에서 다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주사로 주면 간을 통과하기 전에 전신순환을 먼저 돌거든. 그러니까 주사하고 간에 1차 통과 효과로 간에서 부서지지 않고 모든 먹은 건 간을 통과하니까. 그래서 주사가 중요하다. 왜냐면 주사는 이를 봤을 때 다른 방법은 다 1, 2하가 되겠죠. 양리효과는 요 그래프에 있는 것만큼 작동을 하고. 이게 증례를 모아보면 이게 보면 자꾸 사람들이 코로나는 연구 논문이 없잖아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엔테로바이러스하고 라이노바이러스는 감기 일으키는 거고 이 식중독 일으키는 건데 이 사람이 이태리에 여행 갔다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검사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기관지 삭관을 하고 에크모라고 요즘에 한다죠. 한 다음 이때부터 비타민C 주사를 아까 50mg 6시간마다 투여했어요. 근데 이틀째 이렇게 폐가 깨끗해지고요. 일주일 만에 깨끗해졌잖아. 그죠? 2주 만에 깨끗해서 퇴원했어. 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들어오니까 또 해봤어. 다른 환자를. 그랬더니 똑같이 준 거예요. 이게 50ml 24시간이니까 4번 줬으니까 200ml니까 똑같은 영양을 6시간만 줬는데 그 이틀째 확 좋아졌고 한 달 뒤에 아주 좋아져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인플루엔자인데도 이 사람은 더 많이 줬어. 50g. 그걸 줬는데 엄청 좋아졌다는 거야. 예?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 폐혈증 환자에서 고용량을 줬는데 이건 메타 분석이거든요. 메타 분석이 중환자실에 있는 입원 기간 줄여주고 47 케이스를 했더니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세균 감염인데 대학병원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그 어머니가 저한테 치료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성감이 나가지고 이틀째 외출해가 저희 병원에 왔어요. 우리가 하는 그 프로토콜대로 비타민C부터 쫙 줘. 글루타치온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열 떨어지고 오히려 일주일 내에 안 되면 잘못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퇴원했어. 완치돼서. 근데 아직도 대학 교수는 왜 해서 좋아지는지 몰라. 매일 외출해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염증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염증 수치 올라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끝났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독감 같았는데 늦게 가서 그런지 독감이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근육통 엄청나게 주고 한 일주일 만에 체중도 5kg가 줄었어요. 환자가 그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왔는데 검사가 음성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서 수액만 맞으면 그때만 열 떨어진대. 저한테 한 일주일만 왔는데 이 사람도 한 번 딱 놔줬더니 바로 열 떨어지고 그다음 밤부터 밥 먹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이러스만 검출이 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최근 환자인데 독감을 애한테 옮았어요. 일요일 저녁 때. 근데 이분은 딴 것 때문에 우리한테 치료받던 환자이라서 저한테 왔더라고. 동두천에서. 그래갖고 저희는 독감 검사 안 하니까 내과 가서 해보라니까 바로 AB형 다 나왔대. 그래갖고 그 타미플만 받아왔는데 바로 저희 주사 칵테일 요법을 써서 비타민C 쓰고
2시간 딱 지나니까 저절로 열 떨어지고 근육통 싹 다 없어지고 그 집에 갔는데 당신 오늘 밤 12시 넘어서 좀 아플 거다. 그랬더니 밤 12시 넘어서 열이 또 올랐대요. 근데 아침에 저보다 일찍 와 있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또 한 번 놔줬거든. 이틀 만에 끝. 그러니까 타미플루 한 알 먹고 열 떨어졌고 말이 안 되죠. 그죠? 5일씩 줘야 되는데 결국은 3알 먹고 끝난 거예요. 약으로는. 증상은. 물론 내가 5알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2월 11일부터 한 우한에서 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에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자기네 중국말로 띄웠고 여기에 쓴 거가 24g을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이상하게 쓴 게 시간당 1g을 24시간 줬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좀. 아까 봤잖아요. 이 약물의 역동하기. 그러니까 6시간마다 나눠서 줘야 돼. 6시간마다 떨어지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뭔가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어.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지금 소설 나오는 게 비타민C 줘서 좋아지는 것 같다. 리차드 챙이라는 사람이 이 분자교정의학의 차이나 편집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중국 들어와서 지금 자기가 실제로 유튜브 막 띄우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마오라는 의사가, 이건 아주 최근 거예요. 이번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이 사람이 10 내지 20g을 줬대요. 그랬더니 준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계속 죽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입원 기간이 짧아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아. 지금까지 환자 본 걸로 봐서. 그래서 그냥 50g을 4시간만 줬대요. 아까 50g 논문 있잖아요. 그거 보고 50g 4시간 동안 계속 준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줘. 50g까지 이번에 우한에서 하고 중국에서 한 건데 부작용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야나기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제가 정주의학 회장을 하지만 일본의 점주학회 회장인데, 이 쌀은 이쪽에 이제 또 그 유명한 이쪽에 분자교정의학의 두 사람이, 일본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비타민C 하나 10g이에요. 일본은 미국하고 하나가 캐나다고 하나가 25g이에요. 주사가. 그러니까 경증은 12.5, 중증은 25. 그래서 뭐 3일에서 5일 주라고 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40kg하고 80kg 환자가 들어왔을 때 밥을 먹는 용량이 다른데 이렇게 준 건 틀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거, 중국 거, 유럽 거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가 이제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제가 어제까지 청원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제가 너무 깝깝해서. 사실 이 청원은 그 내용을 읽어봐야 돼. 제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다 제목만 보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가 정리돼 있어요. 근데 이유는 불충분한 영양에 면역이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성이 만들어서 결국 죽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 영양이 아까 4가지 이상을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아예 이 프로토콜을 지금 한 달에 걸쳐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만들었다가 다 줄이고 2개만 지금 정리했는데, 결국은 뭐 입원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가냐 퇴원하냐 문제잖아요. 입원한 사람은 열나거나 유증상자잖아요. 그런 사람은 검사를 뭘 해라. 그 다음에 무조건 낮을 거니까 비타민 D 주사 한번 주라. 이제 중환자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예 먹을 수는 있잖아요. 병실에 있으니까. 아연하고 셀레늄은 이렇게 아예 루틴으로 먹여라. 검사는 다 하고. 나중에 논문은 나중에 쓰더라도. 그 다음에 무조건 먹이고, 이게 먹어서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이게 몸무게당 50ml보다 2배로 줘라. 제 얘기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줘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상태가 나빠졌다. 그럼 중환자실 뺄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거에 2배로 줘라. 왜냐면 이게 맞으면서 나빠진 거니까. 그러면서 이때는 주고 1시간 있다 바로 검사를 해서 비타민C 농도를 재봐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0.1 이하로 나오면 이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하고 싸우면서 면역세포를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럼 더 줘야지. 그때는 더블로. 200이 아니라 400으로. 사실은 제가 병원 문 닫고라도 어느 병원이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실 데리고 있거나 이렇게 병실을 중환자실에 옮길 수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제가 가서 2주만 코치하면 한 상황이 푹 떨어질 거예요. 푹 떨어지고 나면 그들이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마스크 사러 줄 설 필요 없고, 이 경기가 나쁘다는 것부터 이제 다 해결될 거고, 전 세계가 이걸 따라가면 이 세계가 팬데믹에서 이 지구가 지금 폭망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 좋은 걸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못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거는 빅데이터인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청와대하고 연결시켜줬어요. 왜냐면 지금 쓸데없이 퍼센트도 올라가지 않는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약 만드는 회사 돈만 벌게 해주는 거거든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음모론인데. 아까 이렇게 되면 지금 식약처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에 갔고 어떤 사람이 입원했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거 지금 집어넣으면 데이터 다 있다고. 엑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잘하는 빅데이터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한테 준 다음에 하면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한 퀘스처네어 한 10개 만들면 이게 언제 내가 검사받으러 가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요. 빅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럼 쓸데없이 가서 그 레벨 D 복장하라고 검사하는데 줄 설 필요가 없죠. 지금 의료진들이 너가웃 됐잖아요. 그거 검사하느라고. 그 레벨 D 복장을 하면요. 물도 못 먹지. 화장실도 못 가지. 이게 그냥 쪼여가지고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 와보세요. 이거 못 입어. 비닐 옷을. 이제 의료진들이 탈진되잖아요. 아까 감염률은 내가 보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3, 4%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유증상 접촉자 다 해봐야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앱으로 다 자기가 매일 자기 앱을 넣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거든. 다 검사한 사람 설문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자는 방법은 빨리 고용량을 정맥으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길게 얘기했지만. 그 많은 이런 지금 필요 없죠. 이게 중요한데 왜 안 하냐는 거 왜?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알린 사건이 이렇게 있었죠. 올림픽 때 코리아를 알렸고, 월드컵 때 알렸고, 김정은이 때문에 좀 더 알려졌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이나 다음에 코리아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한국은 모범국가라고 막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놔두면 당연히 늘어나지 않죠. 그렇잖아요. 다 자가격리에다가 검사 공짜로 해주고 뭐. 근데 만약에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데이터가 채워져 나오면 중국보다 훨씬 좋은 제가 프로토콜을 만들었거든. 중국은 24g이거든요. 하루 종일 4시간 일견할수 주는데 그럼 효과가 떨어져 확실히. 지금 내가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살리면.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제안했냐면 지금 계속 대학병원마다 나름대로 하더라고. 감염내과하고 해옥기내과가 붙어서. 그러면 다 들어오면 그냥 하라고 하는데 짝순날 온 사람이나 홀순날 정해서 그날 온 사람은 내가 하란 대로 해보라고. 확률은 반반으로 보고. 그러면 나머지는 두 그룹을 똑같이 다 해. 당신들이 하던 대로. 근데 반은 내가 짝수나 오든 홀수나 온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만 해보라고. 병실 입원한 사람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엔 병실 있는 사람 중환자실 안 갈 가능성이 많고 중환자실 환자는 있는 사람은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일부는 세이빙이 될 거다. 난 자신해 이거. 진짜로. 이게 저 개인적 이득하고 한 상관없잖아요. 매일 반면 밤마다 이 슬라이드를 만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업데이트 버전을 오늘 오픈한 거예요. 어젯밤 12시까지 만든 거거든요. 이게.